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24년으로 왔고요. 첫 번째 회차 프로그래밍 일반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최신 기출문제부터 오는 거 아니고요. 강의 목록에 있는 기출풀이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반복되는 문제들은 해설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뭐라고요? 순서대로 보세요. 강의 순서대로. 자, 세마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세마포라고 하는 거는 순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 프로세스에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어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유래된 거냐면 기차에서 우리 파란불, 빨간불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하세요, 중지하세요, 뭐 이런 신호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세마포에 대한 연산은 처리 중에 인터럽트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세마포라고 하는 거는 처리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입력되기 전에 이미 얘네를 차단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고요. 다익스트라 행님께서 우리가 제안한 방법이라 그랬고, 얘는 두 가지 동작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P 동작하고 V 동작이 있는데 P 동작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야, 잠깐 기다려. 가면 안 돼. 가면 사고나. 이런 거고요. 자, V 동작은요, 대기 중인 프로세스를 깨워서 신호를 보내는 시그널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마포와 형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세마포를 공유 자원을 프로세스 1, 2가 접근할 때 야, 지금 1이 쓰고 있으니까 2 너는 잠깐 기다려 하고요. 만약에 1이 쓰고 있을 경우에는 2한테 야, 이제는 들어와 라고 하는 P와 V 두 가지 상태를 우리가 제어를 신호를 통해 가지고 제어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세마포어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수신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마포. 자, 요 문제는 앞에서 풀어보긴 했는데 그냥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아바라고 그러겠죠. 딴딴딴 따다다다단, 그죠? 요거 노래 부르면서 우리 아바 이야기를 했었어요. A, B, A, A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유에 대한 것은 앞에 회차 기출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설명이 있긴 한데 이걸로 봐서는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꼭 앞에 강의 참고해 주세요. 자, 프로그램 수행 시 묵시적 순서 제어예요. 우리 순서 제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묵시적인 방식과 또 명시적인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묵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연산적 우선순위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가 되는 걸 묵시적이라고 그래요. 프로그래머가 개입하지 않는 거. 즉, 프로그래머 기준에서 프로그래머가 어떤 것을 명시한다라는 것은 명령어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개입이 들어가는 것,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명확합니다. 수식의 괄호를 사용해서 연산 순서 조절하는 것은 묵시적인 게 아니라 명시적인 거예요. 반복문을 사용하는 순서 제어. 반복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 포문이라든지 또는 while문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누가 명령을 주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요. 고투문. 고투문 잘 쓰지는 않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가 분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수식에 가로가 없으면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본 개념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우리 묵시적 순서 제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2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묵시적 순서 제어고요. 만약에 괄호가 없는 이 상태를 묵시적 순서 제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 녀석을 먼저 연산하고 싶어 라고 해서 프로그래머가 괄호를 쳤다면 이건 프로그래머가 명시한 거기 때문에 명시적 순서 제어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는 게 어디에 나오는 거죠? 우리 가상기억 장치의 처리 방법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페이징 기법과 여기 나오는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있어요. 페이징 기법은요, 이거를 우리가 가상기억 장치라고 하는 게 뭐였죠? 우리 중앙처리 장치인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격 장치인 우리가 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인 SSD 또는 플래시 메모리, 모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든 이런 전자계산기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SD나 또 플래시 메모리에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죠. 앱을 설치한 다음에 걔를 딱 클릭하면 얘가 주격 장치에 모두 다 적재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설치한 아이가 5기가짜리 프로그램이고 내 컴퓨터의 주격 장치의 용량은 3기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기본 개념은 이 5기가가 모두 다 주격 장치에 적재가 돼야만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지금은 적재가 안 되잖아.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얘가 가짜지만 주격장치처럼 연결해서 쓰는 건데 여기에 있는 주격장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보조격장치에 넣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페이징 기법은 책 페이지랑 똑같아요. 똑같은 크기의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자, 세그멘테이션은요, 얘네를 크기를 가변적으로 조절해요.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럼 어떤 게 더 동적일까? 얘는 동적이고 얘는 정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메모리를 세그멘트 조합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맞는 내용이고. 세그멘테이션은요, 내부 외부 단편화가 있다 그랬는데 이건 페이징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그멘테이션은요, 주격장치 용량에 할당된 내용에 맞게 얘네를 슬라이스에서 넣기 때문에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아요. 세그먼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쪼개서 넣는 거거든. 세그멘테이션 동작으로 결정되는 서로 다른 크기의 세그멘트들로 구성이 돼요. 페이지는 크기가 똑같지만 세그멘트는 서로 달라요. 주격장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에 따라서 얘네가 할당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메모리 참조는 세그멘트 번호 오프셋 주소 형식에 이루어진다. 얘네가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는 것은 페이징 기법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인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에 있는 SSD에서 0, 1, 2, 3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적재가 된다면 이쪽에 세그멘테이션 별도의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보면 크기가 다르죠, 다. 500짜리, 200짜리, 500짜리. 가변적으로 주격장치에 할당될 수 있는 공간에 맞게 거기에다가 맞춰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단편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똑같은 크기로 할당을 해서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0 크기로 2000 바이트라고 하자. 자, 바이트라고 하는 페이지로 똑같이 쪼개서 넣는다면 여기엔 들어가지도 못하죠. 여기에는 2000이니까 한 요만큼 공간 할당되고 요만큼은 못 쓰는 내용이 되겠고, 얘는 이제 2000이니까 요만큼 쓰고 이만큼은 못 쓰게 되겠죠. 4500이니까 요만큼 쓰고 이만큼 못 쓰게 되죠. 이렇게 못 쓰게 되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단편화라고 이야기한다. 아예 들어가지 못해서 남아도는 부분, 이 부분을 외부 단편화라고 하고, 실제 배당된 후에 이렇게 버려지는 공간을 내부 단편화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스코드 정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리 소스코드를 분석하는 기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애하고 동적 분석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처음 보시죠. 자,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직접 분석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문법 구조나 오류가 있는지 문서로 우리가 분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동적 분석은 실제로 실행을 해봐요.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소스코드 정적 분석, 스태틱 어널리시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얘는요, 실행시키지 않고 분석해요. 그죠? 코드에 있는 오류나 잠재적인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활동이고요.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만 코드 분석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얘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이 정적 분석 도구들이 별도로 있어요. 이 코드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종류들이. 그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도 있어요. 자료의 흐름이나 논리 흐름을 분석해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정적 분석이에요. 동적은 실제로 실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는 것이고,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소스 코드 자체를 얘네가 문법 구조가 맞는지 또는 얘네가 또 소스 코드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되셨죠? 근데 이런 것을 도와주는 툴들이, 프로그램이 별도로 또 제공이 돼요.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아이네요. 자바에서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를 참조할 때 쓰는 거 뭐라 그랬어요? 우리 슈퍼였죠. 슈퍼.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우리 래퍼도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었죠. 얘는 기본 데이터형을 객체 데이터형으로 바꿔주는 것. 즉 우리 비닐 랩으로 싸는 거예요. 그죠? 기본 데이터형을 객체형으로 변경하는 래퍼 방식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7번이요. 이거 바로 전 회차에 있던 문제랑 같으네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래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바로 뭐냐면 우리 가상기억 장치의 페이징 기법 있었죠? 그 가상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들의 페이지를 어떻게 교체해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상기억 장치에 제일 먼저 들어온 애를 제일 먼저 교체하는 방식이 피포 방식이고요. LFU는 F는 프리퀀시예요. 프리퀀시. 자, 프리퀀시는 뭘까? 얘는 횟수, 빈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빈도로 사용된 이란 의미예요. 리스트
여기에서 리스트는 가장 적게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frequency used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리스트 똑같고요. 얘는 recently예요. 자, recently는 가장 최근에 사용된 이 아니고 리스트니까 가장 오래전에 사용하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남아있던 아이 이 녀석이 리스트 recently고 리스트 frequency used 같은 경우는 가장 적게 사용한 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페이지와 B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얘는요 5번 정도 참조가 됐어요. 얘는 2번 참조가 됐어요. 그러면 이 LFU로 사용한다면 어떤 놈에게 우선순위가 갈까요? 요 놈한테 우선순위가 가는 거예요. 가장 적은 프리퀀시, 빈도를 가진 사용한 L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RU 같은 경우에는 recently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요 5시간 전에 처리가 한번 있었고요. 참조를 했었고 얘는 10시간 전에 참조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녀석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오래 대기했던 놈.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애가 다음에도 또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또 이 LFU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빈도로 사용된 애가 다음에 미래에 예측했을 때 또 사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교체하는 방식인 겁니다. 되셨죠?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자, 앞에서 다 봤던 아이들이 되는 거고요. C 언어에서 사용되는 기억 클래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자, 뭐가 있었나요, 우리? 네, 자동, 레지스터, 정적, 외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질 수 있는 게 정적 있으니까 동적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아, 외부가 있으니까 내부가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적이라는 거 없어. 그냥 정적 변수 또는 외부 변수 이렇게만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항상 다이나믹 이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를 그냥 문제답으로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앞에 회차에 똑같이 출제됐던 아이네요. 이렇게 중위표기법이 있는데 얘를 전위표기법으로 바꿔준대요. 자, x는 a 플러스 c 나누기 d래요. 자, 기본적으로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르면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죠.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어주고요. 는을 제일 마지막에 해요. 는은 뭐냐면 뒤에 연산 결과를 앞으로 넣으란 얘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가로 바깥으로 얘를 빼주면 돼요. 이렇게 빼주고요. 이렇게 빼주고요.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는 x 더하기 a 나누기 c d 이렇게 되겠죠. 는 x 더하기예요. 는 x 더하기 a 나누기 cd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C 코드를 한 문제 더 보는 것보다 이 중위표기법 또는 이 그 연산자 표기 방법 있잖아요. 인픽스, 프리픽스, 포스트픽스 전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학습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시고 더 많은 문제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딱 5분만 생각해보면 끝나는데 C코드는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어떤 게 경제적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자, HRN 너무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HRN 방식으로 스케줄링 할 경우에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을 때 가장 먼저 처리되는 작업은 그랬는데 얘는 공식이 있어요. HRN 공식은 대기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 나누기 서비스 시간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나누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 두 개는 약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RN은 일반적으로 대기시간이 긴 애들을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대기시간이 긴 애들이 먼저 처리되는 방식인데 공식에다가 서비스 시간을 별도로 포함시켜서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A라고 하는 애는 대기시간과 서비스 시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네, 5 더하기 1 나누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이 나오게 되겠죠. 자, 얘는 16 나누기 6 하면 되는 거예요. 16 나누기 6 하니까 2.67. 다음에 15 더하기 7 이렇게 하니까 두 개니까 어떻게 돼요? 20. 이게 얼마 나오는 거냐? 계산이 안 돼. 22지. 22 나누기 7 하면 3.14 나오고요. 얘는 28 나누기 8 하면 3.5가 나와요. 이 중에 이 결과값이 가장 큰 애를 먼저 처리해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HRN 기법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처리가 되는 애는 바로 우선순위 공식에 의해서 결과 나온 1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사무자동화에는. 근데 이제 이게 그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관리하는 그런 관련된 시험에서는 종종 출제되는 그런 토픽입니다. HRN. 자, 선점형 스케줄링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스케줄링 방식에는 앞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전에 봤던 것 같아요. 우선 선점형 방식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선점이지. 비선점 방식이 있었어요. 자, 선점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CPU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처리되고 있어요. 그때 선점 방식은 푹 치고요. A 너 나가 하고 B가 먼저 들어가서 중간에 얘를 빼낼 수 있는, 즉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수 있는 아이를 선점형 프로세싱 기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비선점은요, 들어가지 못해요. 얘가 끝날 때까지 대기했다가 들어가줘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대표적인 비선점이 바로 뭐냐면 P4예요. P4. 제일 먼저 온 애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입 선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앞에서도 한번 우리 헷갈린다고 봤던 내용이 있었죠. 자, 얘도 쇼자 퍼스트도 여기에 비선점에 해당해요. 쇼자 퍼스트. 얘는 어떤 거냐? 우리 쇼자 퍼스트하고 헷갈릴 수 있는 아이가 누가 있었죠? 자, 쇼자 퍼스트는 작업 전체를 두고 아직 처리되기 전에 작업 시간이 짧은 애를, 그지? 쇼트 잡한 애를 먼저 처리하는 거고요.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이라고 하는 아이는 얘는 어때요? 실행 중에 현재 A, B, C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 중에 현재 처리돼야 될 양이 가장 적은 애를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자, 대기 상태가 다릅니다. 자, 요거 두 가지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가 CPU예요. CPU인데 쇼자 퍼스트는요. 애초에 실행하기 전에 애들을 다 모아요. 여기다가 A, B, C 모아요. 그래서 얘는 1시간, 2시간, 3시간 걸려요. 이렇게 해놓고 야 네가 너 제일 짧다 야. 그럼 너 먼저 해. 이게 바로 쇼자 퍼스트가 되고요.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은 지금 현재 실행 중인 거야. 어떤 게 실행 중이냐면 A와 B와 C가 계속해서 실행 중에 있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바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그래서 얘는 5시간 남았고요. 얘는 2시간 남았고 얘는 10시간 남았어요. 얘네는 CPU를 1시간씩 나눠서 써요. 그러면 현 시점에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애는 누구야?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 요 녀석이 먼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쇼자 퍼스트는 애초에 도착한 애들을 준비시켜 놓고 그 중에 짧은 애를 처리하는 거고요.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은 라운드 로빈 방식을 통해 가지고 처리하는 도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남아있는 애 중에 가장 작은 애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바로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HR에는 우리가 좀 전에 봤고요. 자, 라운드 로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선점형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 라운드 로빈은 어떤 개념이냐면 CPU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CPU에는 클럭 펄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보통 3GHz입니다. 3GHz니까 1초에 3기가번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10의 구승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3억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타임 슬라이스가 일어나. CPU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뭐야? 3억 번? 3억 분의 1만큼 쪼개서 쓰는 거야. 그럼 뭐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1초에 한 번씩 얘네를 쪼개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PU의 시간을 똑같은 크기로 나눠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얘네가 작업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에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빙빙빙 돌면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얘는 5초 걸리고요. 얘는 6초 걸리고요. 얘는 1초 걸려요. 그러면 얘는 한 번 갔다 오면은 4초가 되고요. 한 번 갔다 오면은 5초가 되고요. 한 번 갔다 오면 얘는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다시 갔다 오면 얘는 3, 4, 2, 3, 1, 2, 그 다음에 0. 얘 끝났고 마지막으로 1, 0 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CPU의 시간을 쪼개서 이걸 타임 슬라이스 또는 타임 쉐어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세 개의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52번이요. 다음 C코드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은 이거 앞에서 봤던 문제와 똑같은데요. 자, 보면 int k, k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됐네요. 거기에 초기 값은 1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디까지? 60 미만까지 가요. 그러니까 1,
2 쭉 해가지고 59까지 가겠네요. 맞죠? 미만이니까. 그리고 K를 4로 나눠요. 그리고 걔가 나머지 계산하는 i죠. 얘는 0일 때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K를 1부터 59까지 숫자를 쭉 나열해서 만드는데 4의 배수일 때 그 4의 배수인 i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4의 배수는 얼마가 될까? 1, 4, 8, 12, 16, 20, 24, 28, 32, 36, 40, 뭐 여기까지 있다고 쳐요. 자, 이렇게 있을 때 걔네를 프린트 해가지고 얘는 10진수죠? %t는 10진수로 출력하고 얘는 다음 줄로 넘기라는 거예요. new line의 약자입니다. 다음 줄로 넘겨. 그리고 k-1을 출력해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k는 하나씩 증가시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1, 2, 3, 4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처럼. 그럼 실제로 4의 배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될 텐데 실제 출력되는 값은 4의 배수인 i들보다 2 작은 애예요. 그럼 얘 2, 6, 10, 14, 18, 얘는 22, 26, 그 다음에 얘는 30, 얘는 34, 얘는 38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값은 어떤 게 될까? 24 안 되죠? 0 안 되죠? 8 있나요? 없죠. 30은 있네요. 32-2가 30이니까. 되셨죠? 즉, 이 코드의 개념은 4의 배수를 구하되 4의 배수일 때 그 값보다 이 작은 값을 출력해라. 2를 빼서 출력해라라는 코드가 됩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매개 변수의 개수 및 데이터 형에 따라 수행하는 행위가 다른 동일한 이름의 메소스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객체 지향에서 이건 다형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형성. 이게 어떤 거냐?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클래스 애니멀.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얘의 사운드라고 하는 함수를 메소스라고 이야기해요. 메소스를 정의했어요. 그리고 걔의 출력은 동물 소리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멍멍이에 대한 클래스를 선언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extend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니멀을 상속하고 얘는 별도의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여기에다가 사운드가 아니라 멍멍이니까 다른 메소스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위에서 동물 소리라고 하는 메소스 사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대신에 결과를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되셨죠? 이걸 우리가 오버라이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버라이드는 해당하는 메소스를 덮어 쓰는 거예요. 앞에서는 동물 소리 덮어서 다음에 개일 때는 멍멍 또 덮었어. 다음에는 야옹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함수인데 다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를 뭐라고 한다? 오버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특징을 갖게 하는 것을 우리 객체지향 언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개 변수, 즉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코드에서의 매개 변수는 이 녀석들을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매개 변수의 개수를 바꾸거나 또는 데이터 형태를 바꿔가지고 똑같은 함수를 반복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형성이에요. 다양한 형태로 변경해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로더의 기능 너무 자주 출제가 되죠? 뭐뭐 있었나요? 제일 먼저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 재배치, 적재 이 과정을 갖는다라는 거 앞에서 한 5-6번 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순서도 기억하세요.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렇게 번역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원시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수행되고 있는 컴퓨터의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종의 기계어로 바꾸는 거 뭐예요? 크로스 컴파일러죠. 프리 프로세서는요. 얘는 뭐였어요? 네, 바로 주석 제거. 실제로 주석 제거 등 또 다른 실행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작업들을 제거해 놓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아이들만 남기도록 하는 단위가 프리 프로세서, 전 처리기가 됩니다. 자, 디버거는 오류 잡는 애고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에 변화되는 값을 기억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화되는 값이라고 그랬어요. 변수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상수가 되겠죠. 주석은요. 얘는 코멘트죠. 그래서 앞에서 hello world 그래서 얘는 hello world를 출력하는 거야 라고 하는 별도의 주석문을 이렇게 슬러시 2개를 두고 이렇게 쭉 나열해주면 이 코드가 무슨 코드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요. 실제 얘가 실행될 때는 전처리기 우리 앞에서 봤던 전처리가 얘네를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아이들만 남기는 것. 그게 전처리가 하는 일이고 전처리기가 제거하는 애가 바로 주석이라는 거예요.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코드의 설명을 코드의 자체에 심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코드에다가 해당하는 블록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적용을 해놓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판독성이 높아지죠. 이 코드가 어떤 걸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변수나 상수에 대한 코드 지금 몇 번째야? 이거 6, 7번째 나온 것 같은데, 그지? 이렇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3번인가 4번을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애들 그냥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수강해 주세요. 다음 C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그랬어요. include standard IOH, string H. 얘는 문자열 처리하는 그런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예요. 얘는 기본 입출력 라이브러리고요. 자, int main, 정수형 메인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print, 야 10진수로 출력해. 그 string length라고 했는데 얘는 뭐의 약자냐면 스트링이요. 문자열의 length. 뭐예요 이게? th 이렇게 쓰지? 이게 길이잖아. 이 문자열의 길이가 몇이야? 라는 걸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1이 나와요. 선생님 이건 뭔가요? 네, 공백 스페이스도 하나로 봅니다. 아시겠죠? 컴퓨터에서 나중에 이제 엑셀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백 스페이스바 누른 것도 얘도 문자로 인식해요. 그래서 얘는 11이 나오게 돼요. 어렵지 않아요. string length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는 그런 아이예요. 자, 58번입니다. 하나의 자료 객체에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이름이 바인딩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 출제되는데요. 얘는 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의 객체에다가 메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별칭을 또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C 언어에서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C 언어에서의 데이터 타입은 우리 정수형을 int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type define 형태를 바꾼 거야. int, myint. 즉 int형을 myint라고 하는 별칭을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우리가 int라고 하는 아이를 쓸 때 int라고 쓰지 않고 myint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명령어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int도 써도 되고요. 또 이것의 별칭인 내가 쓰고 있는 myint로 써도 똑같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별칭을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드를 분석할 때 헷갈리잖아요. 아니 위에서는 int라고 해놓고 아래서는 myint라고 해버리면 이게 어떤 걸 뭘 의미하는지 헷갈리죠? 자, 그래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자료 객체에서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별명, 얼라이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셨죠? 거기까지만. 나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어휘 분석의 주된 역할은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스트링으로 보고 문자 단위로 쓰기. 이게 토큰이네요. 몇 번째 출제되는 거야 벌써 이건. 그래서 소스 코드가 있고요. 어휘 분석기를 통해서 토큰이 나오는 거죠.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하나의 의미 있는 단어들을 쪼개내는 걸 의미하는 거고 구문 분석에서는 얘네 문법을 구조를 분석하죠. 그래서 그 구조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게 파스트리인 거고 의미 분석기, 시멘틱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실제로 얘네 의미를 파악하는 이러한 것이 된다. 자, 60번이요. 프로그램 저작권자. 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프로그래밍 일반에 출제가 됐네요. 자, 공표권. 내가 만들고 걔네를 바깥으로 내보일 수 있는 거예요. 발표할 수 있는 권리. 성명 표시권은 야, 이거는 내가 만든 거야. 또 동일성 유지권. 야, 내가 만든 이 프로그램 다른 애들 변경하지 못해. 그죠? 프로그램 코드 역 분석권은 이 프로그램 역 코드 분석권은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저작권 발생에서는 프로그램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할 권리를 갖게 돼요. 되셨죠? 그리고 얘네는 몇 년간 존속하냐면 이게 지금 50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바뀌었어요. 몇 년이냐면 70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 저작권 심의 및 조정기구는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저작자가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대상은 정보통신부 장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2014년 1회 프로그래밍 일반 또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반복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지죠. 이제 점점점 강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